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던 그날, 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그 거실에서 그는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평생 고생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진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은 그 사랑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환상보다 훨씬 더 인간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증사무소의 형광등 아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자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법적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함께 넘어갑니다. 바로 관계의 균형추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울어진 저울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30살의 나와 105살의 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현실의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인간의 고통을 너무 쉽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숫자만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집을 넘겨준 노인 4명 중 3명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동아시아 전역에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75%, 4명 중 3명.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3명을 직접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오랜 벗 최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10살 아래였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서울 외곽에 작지만 단단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40년 세월이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밥을 지어 먹던 부엌이었고 두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마루였습니다. 그는 78살이 되던 해 큰아들에게 그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줘야 진짜 사랑이지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최 선생은 그제야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 방문 횟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해에는 큰아들이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지켜온 부엌의 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아내의 손때가 묻어있던 싱크대가 철거되었습니다. 최 선생은 그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오늘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됐어. 그 말이 내 가슴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방인,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하여 넘겨준 그 공간에서 그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은 그저 이제 자기 집이 된 곳을 자기 방식대로 꾸몄을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이 최 선생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해, 최 선생은 나에게 더 이상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3살의 겨울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형서가, 집은 끝까지 내 이름으로 갖고 있었어야 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내 존엄을 내 손으로 포기한 거였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변화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리미터 단위로, 한 번에 짧아진 방문으로, 한 번에 빠진 전화로, 한 번에 생략된 식사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면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 있습니다. 75%의 노인들이 후회한다는 그 숫자는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존엄을 내려놓은 수많은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쁜 의도 없이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심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를 원망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긴급성과 현재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생존의 논리입니다. 먼 미래의 위험보다 눈앞의 필요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이미 확보된 것보다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쏟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저는 그저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솔직함이라고. 우리는 모두 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부모에 대한 애틋함이 솟구칩니다. 자주 찾아오고 전화하고 밥을 챙깁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함의 강도는 서서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이미 완료된 일에 대해서는 점점 덜 자극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이전이라는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명은 이미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자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조용히 다음 과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배은 망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존경하던 선배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네. 관계에는 구조가 필요해.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구조는 해저처럼 변하지 않거든. 그 말이 당시 30살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냉소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을 넘기면서 저는 그분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조는 남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독립적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합니다. 부탁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봅니다. 그 존중은 따뜻한 감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 서 있는 모습, 즉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본능이 있고 본능이기에 구조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본능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끝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지키는 자산입니다. 집이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은 관계의 균형추이며 노년의 존엄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105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이별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슬픈 이별은 살아있으면서 가족에게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별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그러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듣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에 얼마를 모아야 한다거나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돈과 집이 왜 노년의 삶에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존엄의 언어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육지를 지키는 그 방파제 말입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잔잔할 때 방파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파도가 거칠게 밀려올 때 방파제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드러냅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재산이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자녀 내외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혹은 그저 혼자 남겨지는 밤이 길어질 때, 그때 방파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난을 겪었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돈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목소리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가볍게 여겨지고 결정에서 배제되고 어느새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평생 가르쳤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80이 넘으셨고 두 분 모두 자녀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한 분은 75세 집을 딸에게 넘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매우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병원을 가고 싶어도 딸에게 부탁해야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데 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냥 빈손으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분을 나쁘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삶 안에서 서서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당신만의 공간이 있었고 당신만의 통장이 있었고 당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 공간이 좋아서 그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의 세계를 가진 한 명의 어른으로 느껴져서 찾아왔습니다. 두 어머니의 차이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구조였습니다. 방파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일찍 넘겨주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노년에도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늙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압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넘겨주고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본 자녀는 나이 드는 것을 소멸의 과정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그런 유산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파제는 육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은 욕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실수입니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거두어 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역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왜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삶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이 역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으며 누구보다 자녀를 깊이 사랑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92살 무렵 저는 오랜 지인 두 분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80대 후반이었고 두 분 모두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노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분, 윤 선생은 65살에 이미 전 재산을 세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도 땅도 모아두었던 적금도 모두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고 나서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분이 원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이후 처음 몇 년은 세 자녀 모두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삶에 치여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윤 선생이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 큰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둘째 딸은 자녀 학교 문제로 바빴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 위기로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자 진심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3명의 자녀를 가진 분이 보호자를 대답하는데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다른 한 분, 정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큰 재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끝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하셨고 매달 쓸 수 있는 작은 연금을 지키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조금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은 부모님이 미리 다 해주시던데 라는 말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선생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너희도 기댈 곳이 생긴다. 내가 쓰러지면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기게 된다. 나는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녀를 향한 가장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선생의 자녀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 공간이 편안해서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 여전히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이 90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자기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노년이 소멸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음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을 다시 그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자녀들의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계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 곳에 머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자녀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이미 완성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더 이상 쌓아야 할 관계가 아니라 이미 정산된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모가 독립적으로 서 있을 때 관계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가 있고 아직 배울 것이 있고 아직 함께할 시간이 있는 관계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서 있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누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나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완성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는 손이 끝까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손이 된 손은 더 이상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빈 손으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손을 지키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왜 집을 지켜야 하는지, 왜 경제적 독립이 존엄의 언어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철학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등불만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발이 딛고 서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 3가지 경계선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절대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따뜻한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함께 이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선생도 윤 선생도 제가 지난 100년간 만나온 수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를 현명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집은 유언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두 번째 경계선은 이것입니다. 개인 재정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기서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의 증거입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자유, 손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넬 수 있는 자유, 혼자 버스를 타고 오래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자유, 이 작은 자유들이 모여서 노년의 존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삶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내면은 가난합니다. 저는 그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경계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소를 지키십시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으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30분, 저녁에 일기를 쓰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혼자 걷는 산책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서재 한 켠, 이 성소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와서 그 공간을 바꾸려 하거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곳은 내 공간이다 라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작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를 내어주고 목소리를 낮추고 존재를 줄여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기 소멸입니다. 겸손과 소멸은 다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소멸은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계선은 자녀를 향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경계선은 자녀와의 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가 독립적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세계를 가질수록 자녀는 그 세계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서 있을수록 자녀는 그 곁에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배움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벽은 사람을 가두지만 울타리는 안을 지키면서도 밖과 연결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계선들을 지키는 일은 처음에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사랑은 때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이가 달라고 울 때 사탕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나쁜 부모로 불릴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105살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은 이것입니다.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일찍 자리를 내어주고, 너무 일찍 목소리를 거두고, 너무 일찍 스스로를 무대 뒤로 밀어넣은 사람들입니다. 무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집니다. 105번의 봄을 맞이하고 105번의 겨울을 견뎌온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압니다. 삶이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느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삶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자기답게 서 있었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기다움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집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존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은 그 존엄을 지탱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진짜 집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집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 홀로 있어도 충분한 자기만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지어야 할 진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넘겨줘서도 안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친구들을 잃었고, 세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느려졌고, 기억은 가끔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끝내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산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저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이 진짜 늙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혹은 이미 1년을 넘기셨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늦은 때는 아닙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미 넘겨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에 집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재산은 되돌릴 수 없어도 자신을 향한 존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혼자 차를 한 잔 끓이는 것에서, 오늘 저녁 짧게라도 일기를 쓰는 것에서, 오늘 오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산책을 나서는 것에서 그 집 짓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105살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서 온다고.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은 또한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고. 자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랑에 기대어 자신을 지우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존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105해를 살아오면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이기를 멈추지 않는 삶. 그 삶 앞에서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키십시오. 그것은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의미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존엄하게 서 있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어떤 부동산보다, 어떤 통장보다,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남는 유산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